2024년 12월 인천 송도의 한 공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한국을 압박했던 바로 그 일본 기업이 이제는 한국의 무릎을 꿇고 공장을 증설하고 있었어요.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에 목줄을 쥐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차단하면서 한국이 몇 달 내에 항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 92%, 불화수소 70%를 장악한 그들에게는 당연한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본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수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전 드라마가 가능했을까요? 나는 지난 15년간 취리히와 프랑크푸르트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유럽 반도체 시장 분석가입니다. 저는 미국과 아시아 기업들을 유럽 투자기관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위험 국가를 분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벌어진 이믿기 어려운 반전의 전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줄을 준 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2019년 7월 그 운명적인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 왔습니다.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지만 2019년 7월에 목격한 일본의 행동만큼 오만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한국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저는 도쿄의 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일본 업계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기묘한 만족감이 느껴졌거든요. JSR 코퍼레이션의 한 임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무려 92%였습니다. JSR이 24%, 시네츠화학이 23%, 도쿄공업이 22%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세 가지 소재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고 말이에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브라폴리드. 이 소재들이 없으면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공장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단순한 통상 분쟁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업계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한국에 대한 결정적 우위를 과시할 기회로 보였습니다. 휴식 시간에 만난 스텔라 케미파의 관계자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불화수소 없이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전 세계 불화수소 생산량의 70%를 일본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는 거의 독점 수준이었죠. 도쿄공업의 한 연구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기술은 하루아침에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특허 벽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일본 의존도는 놀라운 수준이었거든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93.2%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불화수소도 40% 이상이 일본산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일본 기업들의 마인드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몇 달을 버틸 가능성조차 없고 결국 조건을 달리해 일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에 참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는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7월 4일부터 3가지 핵심 소재에 대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했어요. 이는 사실상 수출 금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허가 절차가 90일까지 걸릴 수 있었거든요.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하루도 멈출 수 없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보관 기간이 짧아서 지속적인 공급이 필수였어요. 90일이라는 허가 기간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생산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일본 업계는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JSR의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이 몇 주 내에 재고가 떨어질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였습니다. 8월에는 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죠. 이로 인해 1194개 품목이 추가로 수출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체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일본 언론의 보도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 업계의 이런 자신감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력은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JSR만 해도 1957년 합성고무 회사로 시작해서 60년 넘게 화학 분야의 노하우를 축적해왔어요. 1980년대부터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뛰어들어 현재의 지위를 구축한 것입니다. 시네츠화학공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26년 설립된 이 회사는 거의 100년 가까이 화학, 소재 분야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포토레지스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도쿄공업 역시 1940년부터 감광 재료를 다뤄온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단기간에 대안을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수천 가지 화학 물질의 정밀한 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 한국 상황도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이었어요.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기술 수준이나 생산량 면에서 일본 기업들과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불화수소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솔브레인이나 SK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있긴 했지만 반도체에 필요한 고순도 제품은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불화수소 수입액이 0원을 기록했다는 것이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일본 업계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결정적 우위를 확인하는 기회로 여겨졌어요. 몇 개월만 버티면 한국이 무릎을 꿇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제대로 된 경쟁자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도체라는 판은 이미 한국에는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설계, 표준, 생태계, 룰을 만드는 미국이 위에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장비, 소재, 공정, 반도체의 뿌리를 쥐고 있는 나라 일본이 있었죠. 한국은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손은 빠르지만 방향은 남이 정해주는 나라.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멈출 수 있고 미국이 고개를 저으면 그 즉시 흔들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기술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반도체는 특히 그렇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수십 년 쌓아 올린 것을 한국이 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건 제 기준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엔 한국도 버티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위기가 아니라 정리수순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저는 그때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일본 업계가 과소평가한 것은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발휘되는 한국 특유의 저력을 그들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자신들이 완벽한 승부수를 던졌다고 생각했습니다. 70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을 확인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일본 업계 관계자들을 다시 만나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이 지금도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9년 8월 서울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분위기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생산 라인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업계 관계자들의 표정은 착잡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어요. 일본산 소재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고가 떨어지면 정말로 공장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다른 에너지를 감지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위기 대응 DNA가 깨어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정부와 기업들이 단순히 당황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언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매년 1조 원씩 투자해서 일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적 선언 정도로 여겼지만 저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진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가 가장 먼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일본 기업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진세미캠 공장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규모는 일본 기업들에 비해 작았지만 직원들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과 의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갑자기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것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원래 1980년 설립된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축용 발포제를 만들다가 1990년대부터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주로 저급 제품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동진세미캠의 기술 지원을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일본산 고급 제품만 사용했는데 이제는 국산 대체제 개발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저는 당시 삼성전자 내부의 분위기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재 담당 임원들이 비상체제를 가동했어요. 기존에는 일본 업체들과의 관계 관리가 주된 업무였다면 이제는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동진세미캠의 기술진을 파견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최적화된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위해서였어요. 이는 정말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소재 기술을 외부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는 직접 개발에 나선 것이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브레인과 SK머티리얼즈 같은 국내 화학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불화수소 국산화를 위한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산화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연구 개발비 지원이 확대되었어요. 또한 공공조달에서 국산 제품 우선 구매 정책도 도입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저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집중력과 추진력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일본이 몇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겠다는 것은 분명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무모함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동진세미캠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수출 규제 이전에는 연매출이 5천억 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투자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2020년 말까지 불화아르곤 액침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해서 삼성전자 공급망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RFI 포토레지스트는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던 고급 제품이었거든요. 동진세미캠이 이 분야에서 돌파를 찾은 것은 한국 반도체 소재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어요. 솔브레인의 불화수소 국산화도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공주공장 증설에 들어가서 2020년 초에는 고순도 불화수소 양산 체제를 구축했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공급 차질을 메우기 시작한 것이죠. SK머티리얼즈는 더욱 과감했습니다. 400억 원을 투자해서 경북 영주의 대규모 불화수소 생산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연간 생산 능력이 15톤 규모였는데 이는 국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일본 업계가 완전히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몇 달 내에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한국은 더욱 강력한 의지로 맞서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 학습 속도 놀라웠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경우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불과 1년 반 만에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이는 삼성전자의 기술 지원과 정부의 연구 개발비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인드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소재 분야에서 일본에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수출 규제를 겪으면서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핵심 소재만큼은 국산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저는 2020년 초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분위기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 전의 절망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자신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한국 업계는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2021년 경기 화성에 200억 원을 투자해서 포토레지스트 신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생산 능력을 4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일본 제품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도 체계화되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2030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소재 국산화율 20%, 장비 국산화율 40%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었어요.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총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수립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일본 업계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회로 삼아 반도체 소재 생태계 전체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한국이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 특유의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1년 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삼성전자의 최신 D램 생산 라인에 불화 아르곤 이머전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RFI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술 중 하나였거든요. 193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물속에서 굴절시켜 더욱 정밀한 회로를 새기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는 일본 기업들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동진 세미캠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적 돌파가 가능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드라마틱한 과정이었습니다. 수출 규제 직후 삼성전자가 동진 세미캠의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반도체 공정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함께 개발에 나선 것이죠. 또한 네덜란드 ASML의 최신 노비도 도입해서 테스트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개발 속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포토레지스트 개발에는 3, 4년이 걸리는데 동진 세미캠은 불과 1년 반 만에 양산 적용에 성공했어요. 이는 정말 기록적인 속도였습니다. 성공 비결은 기존 생산 라인을 전혀 바꾸지 않고도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반도체 공정은 워낙 정밀해서 소재를 바꾸면 전체 공정을 다시 최적화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동진 세미캠은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공정 단순화 기능까지 추가해서 기존 일본 제품보다 더 나은 성능을 구현했어요. 이는 단순한 대체재 개발을 넘어선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일본 업계에 미칠 충격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고급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돌파구를 찾아낸 것이거든요. 더구나 기존 제품보다 더 나은 성능까지 구현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솔브레인의 성과도 눈부셨습니다. 2020년 말 공주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99.999% 순도의 불화수소 양산을 시작했어요.
이는 12N급 고순도로 일본 제품과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솔프레인이 원재료부터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불화수소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료들을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 모든 것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SK머티리얼즈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순도 5N급 불화수소 양산을 시작해서 2021년에는 경북 영주에 연간 15톤 규모의 초고순도 불화수소 생산 공장을 완공했어요. 이는 국내 수요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2021년 말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변화들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상황은 2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춘 상태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니 포토레지스트의 일본 의존도가 93.2%에서 80%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불화수소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2018년 40%였던 일본 비중이 2021년에는 10%대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 변화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일본 기업들과 동등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죠. 단순히 저급 제품으로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급 제품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동진 세미캠의 성장세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0년 국내 전자재료 사업부 매출이 5,229억 원에서 2021년 5,821억 원, 2022년에는 7,709억 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어요. 수출 규제 이전에 비해 50% 가까이 성장한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기술력 확산이었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성공을 보고 다른 국내 화학 기업들도 반도체 소재 분야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등 대기업들도 관련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체계화되고 있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매년 2조 원 이상의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또한 소재 부품 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통해 국산 제품의 검증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저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기술 격차를 불과 3년 만에 상당 부분 좁혀버린 것이거든요. 이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학습 속도였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기업들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독자적인 혁신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동진 세미캠의 공정 단순화 기술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또한 산업 생태계 전체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국산 소재에 최적화된 공정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원료 공급 업체들도 반도체급 고순도 제품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2022년 초 일본 업계 관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2019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당시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걱정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한 JSR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동진 세미캠이 고급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것에 대해 상당한 위기감을 표했습니다. 스텔라 케미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국 수출 중단으로 매출이 30% 가까이 감소했다고 했어요. 다른 지역 수출을 늘려서 보완하려고 했지만 한국 시장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려웠습니다. 도쿄공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였는데 수출 규제로 인한 매출 감소가 상당했다고 했어요. 더 큰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일본 제품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수출 규제가 일본 기업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한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정부 목표였던 20%에는 아직 못 미쳤지만 핵심 품목들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 확고하다고 믿었던 기술적 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은 점점 더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이 게임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4년 전 한국을 압박했던 바로 그 기업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생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도쿄공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포토레지스트 세계 2위 기업으로 2019년 수출 규제의 핵심 당사자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즉시 도쿄공업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 투자를 확대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의 설명은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제품을 보내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졌다고 했습니다.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 기간도 길어서 적시 공급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하루도 멈출 수 없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다이킨 공업의 행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회사는 불화수소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일본의 대표적 화학 기업이었는데 충남 당진에 새로운 공장 건설을 발표했어요. 투자 규모만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효화된 코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년까지 200억엔을 투자해서 경기 안산에 새 공장을 짓겠다고 했어요. 실리콘 웨이퍼 연마제와 배선 기판 재료 생산 능력을 30% 늘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반도체 소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압박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까요? 일본은행의 국제수지 통계를 보니 일본 화학기업의 한국 직접 투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니혼게이자의 신문도 이를 수출 규제에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 기업들의 마인드 변화였습니다. 79년에는 한국이 자신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는데 이제는 한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JSR의 상황이 가장 상징적이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세계 1위 기업이었던 회사가 2023년 일본 정부 펀드에 의해 인수되었어요. 시가총액 6,700억엔 규모의 회사를 1조엔 매입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JSR 인수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19년에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여겨졌던 JSR이 이제는 외국 자본에 넘어갈 위험에 처한 것이었거든요. 일본 정부가 국부 펀드를 동원해서라도 지켜야 할 정도로 상황이 절박해진 것입니다. JSR의 실적 악화도 심각했습니다. 한국 수출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어요. 19년 이전에는 한국이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였는데 수출 규제 이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늘리려고 했지만 한국 시장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우지는 못했어요. 스텔라 케미파의 타격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2019 회계연도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불화수소 출하가 직전 연도 대비 26% 감소했어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 상실의 타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수치였죠. 모리타화학 공업은 직원들에게 한국 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늘려서 감소분을 보충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큰 시장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가 고객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2023년 말 도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소재 업계의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분위기는 2019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위기감이 팽배 있었어요. 한 업계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 기업들에게 부메랑이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의 소재 국산화를 촉진시켜서 장기적으로 일본 제품 수요를 줄였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수출 절차 복잡화로 인해 고객 만족도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도쿄공업의 관계자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밀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동진 세미캠 같은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입니다. 시네츠 화학공업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2018년에는 23%였던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이 2023년에는 15%대로 떨어졌어요. 동진 세미캠의 성장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수출 규제의 진짜 승자와 패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일본이 한국을 압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제 일본 기업들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경우 2025년 신공장만으로 3,6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수출 규제 이전 전체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적 역전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급자외선 포토레지스트 개발에도 도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기술로 성공하면 일본의 마지막 기술적 우위도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 업계의 대응은 갈수록 수세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도 결국은 기존 시장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에 불과했어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3년을 수출 규제 게임의 진정한 전환점으로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임에서 한국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해였거든요. 이제 진짜 흥미진한 경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24년 들어서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스스로 수출 규제의 실패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사히 신문이 한국 수출 규제 해제 1년이라는 제목으로 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잃어버린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불화수소의 경우 수출 규제 직전인 2018년에는 40% 이상을 점유했지만 2024년에는 20%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포토레지스트 분야. 2018년 93.2%였던 일본 의존도가 2023년에는 77.4%로 하락했어요. 15%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동진 세미캠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약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수출 규제가 완전히 뒤바뀐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던 도구가 오히려 한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니혼케이의자의 신문의 분석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제 지원과 연구비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2조 2천억 원을 기업 연구 개발비로 책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정책적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듀폰이 한국의 생산 공장을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세계 최대 종합화학 기업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생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동진 세미캠의 2024년 성과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회사는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도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도 아직 완전히 정착시키지 못한 차세대 기술이었거든요. 동진 세미캠의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가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성능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일부 양산 준비에도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는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서 차세대 기술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위기감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JSR이 미국 인프리아를 450억엔 인수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표현이었어요. 무기물 기반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확보해서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 대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면서 일본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더구나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더해져서 추격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저는 2024년 봄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였어요. 분위기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5년 전의 절망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자신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동진 세미캠 관계자의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가 2030년까지 모든 포토레지스트 제품을 과불화합물을 포함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으로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는 단순히 일본을 따라잡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솔브레인의 성과도 눈에 띄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12N급 고순도 불화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어요. 품질 면에서도 일본 제품과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다는 점이었죠. SK머티리얼즈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순도급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다양한 특수가스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통합 분석센터까지 구축해서 제품 개발 역량을 체계화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소재 생태계 전체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몇 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역량이 향상되고 있었어요. 원료 공급 업체부터 장비 업체까지 모든 밸류체인이 함께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일본 업계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를 시행할 때만 해도 한국의 기술 자립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어요. 그 사이에 한국은 빠르게 격차를 좁혀왔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 확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현지 생산이 불가피해진 것이죠. 수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도쿄공업이 송도 공장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생산해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수출하는 방식으로는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이킹 공업의 당진 공장 건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화수소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솔브레인이나 SK머티리얼즈 같은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정책도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소재 국산화율 20%, 장비 국산화율 40%라는 목표가 현실성 있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핵심 품목들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경쟁력의 질적 변화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단순히 일본 제품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독자적인 혁신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동진 세미캠의 공정 단순화 기술이나 친환경 포토레지스트 개발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2024년 말 현재 한국의 반도체 소재 분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와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일본에 완전히 의존했던 분야에서 이제는 상당한 자립 능력을 확보했어요.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본을 압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수출 규제라는 압박이 한국의 잠재력을 깨운 것 같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 특유의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이죠. 이제 진짜 흥미로운 것은 앞으로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였습니다. 2024년 말 저는 정말 상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JSR의 도쿄 본사에서 한국 파견 직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포토레지스트 세계 1위 기업이 한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 격세지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일본 기업들에게 기술을 배우러 다녔는데 이제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모셔가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업계 전체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2019년에는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일본의 독점적 지위가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국제업계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기업들만 주목받았다면 이제는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한국 기업들도 주요 연사로 초청받고 있었어요. 기술 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동진 세미캠의 글로벌 위상 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는 2025년 신공장에서만 3,6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수출 규제 이전 전체 매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전한 도약을 의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적 리더십이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개발한 극자 외선 포토레지스트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일본 기업들도 아직 완전히 상용화하지 못한 차세대 기술에서 한국 기업이 먼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일본 업계의 위기감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JSR이 일본 정부 펀드에 1조내 인수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표현이었어요. 외국 자본에 넘어갈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동시에 경쟁력 하락을 인정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시네츠 화학공업도 전략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이 지속되자 새로운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혀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도쿄공업의 대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연구 개발 기능까지 현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반도체 소재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독점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한일 간 치열한 경쟁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한국 정부의 정책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입 대체를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신소재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거점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이제는 한국이 기술을 수출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솔브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일본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미래 전망도 흥미진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공정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는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3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는 필수적인 기술인데 일본 기업들도 아직 완전히 정착시키지 못한 상태였어요. 동진 세미캠이 이 분야에서 돌파를 찾으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소재도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과불화물을 사용하지 않는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동진 세미캠이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수출 규제가 가져온 진정한 결과를 평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충격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일본에 의도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일본이 더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상당 부분 잃었고 독점적 지위도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현지 투자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5년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흥미진한 경쟁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차세대 기술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반도체 소재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어요. 목줄을 쥔 자가 바뀌는 역전의 드라마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이제는 한국이 상당한 협상력을 갖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우위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였습니다. 그때 일본 업계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완벽한 카드를 쥐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 카드는 오히려 한국의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저력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피어난 기술 자립 의지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목줄의 역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